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시입니다. 예, 교과서에서 봤던 데는 시인데 박두진의 해라는 시를 좀 읽어 드릴게요. 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노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네. 잘 아시는 시시죠? 근데 이제 어릴 때 교과서에서 이런 시를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이제 느낌이 좀 없고 시험 보려고 시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시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가 시시해 보이기도 해. 근데 지나서 보게 되니까 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시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해하고 이제 달밤이 대립적인 이미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어둠의 시대, 어둠의 상황이 있는 거야. 예. 어둠의 상황이 이제 해방을 맞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쳐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세상이 오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 그래서 달밤이 시려 그러면서 눈물 같은 달밤을 얘기를 하면서 해가 뜨는 세상이 되게 되면 "해야 네가 오면 청산이 좋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가 뜨는 세상이 일종의 청산이에요. 그리고 그 청산이라는 공간을 보게 되면 사슴을 따라서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그래서 해야 솟아라.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앉아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달밤이거든요. 그래서 칠흑 같은 밤인 거야.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박두진 선생이 이 시를 썼을 때 이게 이제 해방 직후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해방 전에 식민지 시대 때 이 작품을 썼을 수도 있고 또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좌우익의 그런 엄청난 그 정치적 갈등, 투쟁, 분열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해방 전후에 있었던 이런 그 민족적 분열이나 갈등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계속 내려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이념적 갈등의 최초의 진원지 독립은 됐지만 진정한 의미로 해방이 되지 못하고 38선이 이제 갈려지면서 좌우가 나눠지게 되고 이 민족 내부 안에서도 이념적 싸움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점에 나온 시가 이 시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달밤이라고 하는 거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달밤이 사라지는 시대가 어떤 거냐면은 달밤이 사라지고 해가 뜨게 되면 해가 뜨는 세상에서는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만나서 놀고 그래서 꽃과 새가 짐승이 한데 어울려 모여 노는 그런 어떤 대동세상, 예, 화해로운 세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시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신화적인 낙원 같은 거죠. 그런 사상도 여기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이제 이 시는 그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갈등 상황에서 나온 시인 건 맞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이런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달밤이 이제 사라지고 해가 뜨게 되면 그런 해가 뜨는 세상에서는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사슴과 칙범이라고 하는 건 이게 사회적인 약육강식의 그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칙범은 사슴을 잡아먹는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사슴은 여기 있는 뭐 식물 같은 거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공존하는 어떤 세상의 이상향 같은 것들을 특히 어떤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차원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사라진 그런 이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해가 언제쯤 뜨는 걸까? 해가 뜨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언제일까? 달밤이 지고 해가 뜨면 그때 이렇게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완화되고 화해와 어떤 평화의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시는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가 돼야 해가 뜨는 세상이고 칙범과 사슴이 서로 어울려져 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문학적 화두 중에 기도 하고 제가 문학 비평을 하면서도 굉장히 정치 철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고 화해롭고 갈등과 이런 것이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걸까?' 늘 이런 식의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자, 근데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였는데 이 시에 대한 어떤 그게 좀 풀리는 그런 걸 제가 오늘 좀 경험을 했어요. 해가 뜬다는 게 도대체 언제가 해가 뜬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박영진 씨하고 이병태, 이런 분을 인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선을 보면서 탁 그냥 머리에 치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해가 떠야 사슴을 만나고, 해가 떠야 칡범을 만나고, 해가 떠야 사슴과 칡범이 한데 어우러지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요, 저절로 무슨 해가 뜨고 그 해가 뜨는 세상 속에서 사슴과 칡범하고 노는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말이죠. 달밤인데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만나서 놀고,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만나서 놀고, 해가 떠서 사슴과 칡범과 만나서 노는 것이 아니고 달밤의 세상에서 사슴과 칡범을 만나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과 화해하는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에 따라서 그런 세상이, 해가 뜨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윤동주 시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별의 는 밤에서 보게 되면은 뭐 봄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잔디가 피어나게 되고 나의 무덤가도 이렇게 파래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간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것이 당연히 오지만,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뭐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 가지고 투쟁을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인간의 봄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착각 중에 하나가 자연에서 적용되는 진리를 인간의 삶에도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유비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야. 예. 그럼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겨울이 오면은 봄이 이렇게 오고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자연의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오냐? 거기에 인간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때문에 해가 뜨는 세상에서 칡범과 사슴이 한데 어우러져 노는 것이 아니라 칡범과 사슴을 한데 모아 놓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삶의 다원성이라고 할까요? 삶의 관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액션이 있는 세계, 그게 바로 해가 뜬 세상이라는 거야, 제 말씀은. 달밤 다음에 해가 뜨고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액션을 통해서 달밤이 해 뜨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에서 보면 광야라고 하는 천지개벽이 있는 거죠. 뭐 까마득한 날에, 그죠? 하늘이 열리고서 천지개벽이 열리는데 그 시에서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인간의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방식을 통해서 삶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어떤 길이 열리는 거고, 또 우주의 천지개벽이 인간의 천지개벽, 인간 역사의 어떤 좀 실천적인 액션, 그걸 통해 가지고 천지개벽과 인간의 개벽이라는 게 합쳐짐으로써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육사의 광야 같은 시인데, 근데 해 뜨는 세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선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박용진 씨 있죠? 저는 이 박용진이라고 하는 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제가 알기로 과거에 진보정당에 있으셨다가 민주당으로 이제 오신 분 같은데, 그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뭐 짧게 관찰한 게 아니라 그 오랫동안 이제 본 거죠. 아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 박용진이라는 분을 글쎄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면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 욕심과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이 사람이 진보 정당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진보적인 그런 어떤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인제 많이 들게 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경선 과정에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냥 사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저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사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적으로 상당히 좀 지금 문제가 있고 한국 민주주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박용진 씨는 저는 사감이 자꾸 생길 정도로 너무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경쟁자에 대해서. 상도이를 넘어선 그런 좀 뭔가 비열한 어떤 그런 방식의 경선을 한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재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어떤 사람을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참 밉상이야. 저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정말 밉상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병태 이분도 뭐 국민의힘에서 책사 같은 걸 하셨던 분이죠. 홍준표 전 의원 굉장히 가까운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놀라지를 않았어. 근데 제 마음에서는 박용진 씨를 오늘 그 중요한 자리에 인선하는 걸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거는. 이런 어떤 반대 진영끼리의 어떤 진영적 다툼이 아니고 같은 진영, 같은 당 안에서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비열한, 국민이 아마 보면 거기 아마 저희에게 동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경선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상도이를 넘어선 너무 그 비열한 언사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형태의 위선적인 액션, 그리고 진보 정치를 대변하는 정당이 어떤 것들을 했던 사람이 그런 걸 보일 때 우리는 그 위선에 더 열받잖아요.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 위선에 더 열받거든요. 이 박용진 씨는 제가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동안 이렇게 봐보면서 참 열받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제 안에 그것이 깊이 새겨져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인선을 딱 하시는 거를 내가 딱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야당에 있는 뭐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 인선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가까이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뭘 했느냐를 떠나 가지고 하나의 정치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선을 넘은 거야, 이게. 그 인선의 그 수준이. 그러면 왜 이런 인선을 했겠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가 뜨는 세상이 돼야 칙범을 만나고 사슴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대동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은 해가 뜬 다음에 그걸 하는 게 아니야. 해가 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달밤의 세상에서 선구적으로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만나서 놀고,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만나서 놀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선구적으로 그런 액션을 함으로써 그 액션이 일반화되면, 지배적인 문화가 되면 해 뜨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예의 도덕이 아니라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있다. 노예의 도덕은 늘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의 원한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도 이유가 있긴 해요. 그게 아주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그냥 과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현재에다가 그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가 미래로 가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원한의 정치, 노예 도덕을 끊어야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끊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거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춰진 그런 인선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외교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왜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생기는가.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만나서 놀고,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만나서 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반으로 갈려져 있고, 저것은 악마다, 저것은 뭐 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족보를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액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해가 뜨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해 뜨는 날 사슴과 칙범이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아니에요. 사슴과 칙범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그들대로 전부 다 예우하는, 민중을 만나면 또 민중의 어떤 그런 삶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생리대 가격 하나조차도 그냥 그렇게 섬세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민중의 고통을 보는 거야, 섬세하게. 그것에 맞춘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아휴. 제가 한 30-40년 동안 화두로 있었던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도대체 해가 뜨는 세상은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올 때 이렇게 대동세상이 되는 거야? 그 대동세상을 위한 액션, 적과 악을 나누지 않고 선악을 나누지 않고 국민을 위한 어떤 쓰임새로서 액션 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뉴 이재명 현상이에요.